사실 히틀러는 극도의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사실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 사이코패스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면 최근에는 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질문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죠. 이게 왜냐면 주변에서 사이코패스를 마주칠 확률은 사실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사실 주변에 잘 보면 있어요. 꽤 있죠. 이제 MZ세대 사이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피해야 할 인물, 인간 형태가 바로 나르시시즘의 극도에 빠진 사람. 그렇죠. 자기애가 정말 충만하고 네네. 뭔가 자기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을 위한 타당성으로 다 그냥. 마치 수업을 받으신 것처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성격이 접니다. 그래, 약간 그런 게 있어. 이용진도 약간 나르시시스트가 있어. 자기애가 좀 있어. 나 솔직히 있어. 자기애가 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렇게 극도는 아니지만, 예, 저도 좀. 있어요? 그 정도는 다 있지 네.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용어인지. 나르시시즘, 자기애라는 거는 웅대한 자기상이라는 단어가 핵심이거든요.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요.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맞다 뿐만이 아니고 나만 맞다. 나만 맞다, 옳다. 위험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조금씩은 있는 자기애, 뭐 건강한 자기애가 있고 정말로 말씀하신 병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좀 뭐가 크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자기애를 측정할 때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있는 것이 건강하거든요. 오히려 자기애가 너무 없으면 우울해져요, 사람이. 와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애가 있는 게 이제 건강한 거고 병리적인 자기애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특권의식이에요. 아, 이거 그 진짜 직장 상사들한테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중에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특권의식 있잖아요. 본인만이 무언가를 누려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6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특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남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 의자는 좀 더 푹신하고 남들보다 남들.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걸 그런 사람들 당연하게 은근히 있어요. 많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착취성인데 남들로부터 뭐. 그렇죠. 남들은 나를 위한 도구 정도로 와.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사가 직장에서 부하 직원의 노력이나 이런 걸 가로챌 수도 공을.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전혀 죄책감을 갖거나 미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죠.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잖아,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상생활에서 좀 나르시스트를 구분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그들이 자주 하는 뭐 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남의 말을 끊는. 맞아. 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단호하게. 라는 식으로 끊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만 끊지 않아요. 계속 누구한테나 말하면 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내 말만 중요하고 상대방 의견이나 감정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게 나르시시스트거든요. 그냥 너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거군요. 날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이죠. 히틀러가 내가 늘 정답이야. 이렇게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요. 전혀 추측이 안 뭐지? 돼. 자꾸 히틀러만 살아남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심지어 어느 날은 병사들과 식사를 하는데 뭐지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느낌이 쎄하니까 자리를 옮기죠. 그런데 그때 원래 히틀러가 앉았던 자리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동료 전원이 사망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히틀러는 나는 신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운명을 타고났다. 이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를 못하고 자신의 어떤 전지전능함
그리고 자신의 통제력,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환상을 갖는 거죠. 이런 모습을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메시아 하죠. 컴플렉스. 그거 약간 그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네, 또 일반적으로 교주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나는 저 상황이면은 그냥 그 전쟁이고 뭐고 그냥 빨리 돌아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 내 앞에서 지금 동료들이 다 죽어가는 걸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그 같은 소대원이 그렇게 전멸하면 그러니까. 슬픔이 먼저 오지. 그러니까 아 이게 감정 이해가 안 가요. 야 사실 공감의 문제잖아요. 나의 동료, 네. 그 전우가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 엄청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원래 좀 자기의 성향이 있는데 전쟁에서의 저런 경험을 통해서 그게 더 증폭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같이 군 생활을 한 동료한테 이런 예언을 남겼대요. 어떤 예언이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나의 시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와. 그런데 이 팽창된 자아, 네. 이건 사실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은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네네. 무가치감, 부적절감, 공허함 이런 것에 대한 방어 심리 때문에 자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거죠. 뭐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너무 뻔뻔스럽기만 맞아. 했는데 열등감 때문에 그랬다? 이 사진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신데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열등감을 포착할 수 있을 사실? 손에 뭔가를 들고 다니네. 그렇죠. 줄 같은 거 있어요. 히틀러가 정치 신인일 때부터 네. 들고 다녔던 게 바로 채찍입니다. 채찍을 들고 다니는 행동이 뭔가 열등감 표출이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무기나 흉기에 대한 어떤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나 자신으로서 힘이 있다, 온전하다라고 느낀다면 사실 무기나 흉기 같은 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 눈에 띄는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저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두려움이 큰 사람. 그런데 히틀러의 아버지가 실제로 채찍을 아주 자주 휘둘렀다고 해요. 사실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어서 아랫사람과 약자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그리고 히틀러 본인도 아버지한테 채찍으로 많이 맞았다고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해서 손에 채찍 들고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무언가를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대로 할 것이냐, 그럼 폭력을 나도 되풀이 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이제 본인한테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라든지 어떤 진로가 막힌 이런 여러 열등감을 가진 히틀러가 놀랍게도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이 나라의 구원자다라고 믿게 되죠. 히틀러를 설명하는 그 단어가 나르시시즘 그리고 통제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남이 결정하도록 놔두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내 죽음에 대한 어떤 선택, 이것도 내가 정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죽은 줄은 몰랐어요. 너무 이렇게 좀 얄밉네. 그런데 히틀러가 죽고 난 이후에 독일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2차 세계대전으로 6천만 명이 죽었다면서요. 그런 사람을 두둔할 수가 있을까요? 어땠어요 반응이? 독일인의 42%가 나치 시절을 가장 좋은 시절로 꼽았다고 해요. 히틀러가 이끌던 독일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됐었다는 거죠. 말이 되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상황에 누구보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겨우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런데 정작 죗값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 신분 세탁을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은 결심합니다. 나치 전범을 직접 납치해서 재판에 세우자.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이름을 바꿔서 살아가던 거물급 나치 전범을 찾아내요. 한참을 기다리다 바로 그 사람이다 확신이 든 순간 질질 끌고 가서 입속에 장갑을 밀어넣습니다. 혀 못 깨물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오, 자살 못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살아야지 재판에 설 거 아니야. 우여곡절 끝에 납치에 성공한 후 1961년 4월 11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체 어떤 악마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까 관심이 쏠렸죠. 고요한 재판장에 나치 전범이 등장합니다. 책상에 앉아 손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500만 명의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낸 탁상의 학살자.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 아이만. 그런데 아이히만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요. 학살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냥 여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냥 볼 법한 너무 평범한 얼굴인 거예요. 진짜 너무 평범하다. האם אתה מודה או אינך מודה בפרט האישום השישי? Im Sinne der Anklage nicht schuldig. So wie mir das befohlen war. Ich musste ja das machen, was mir befohlen wurde. Ich habe den Befehl gehabt, ob sie nun getötet wurden oder nicht, er musste durchgeführt werden. Ich habe sie nicht vernichtet. Im Sinne der Anklage nicht schuldig. 아이히만은 나는 죄가 없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대체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끔찍한 악행에 가담한 걸까? 이 궁금증을 가진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나 진행하는데요. 이 실험 자체도 심리학 역사상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잔혹한 실험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요? 실험은 간단해요. 참가자들을 모아서 선생님 역할을 맡기고 건너편 방에 있는 학생 역할에게 간단한 문제를 내죠. 그리고 학생이 오답을 말하면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서 벌을 주게 합니다. 문제는 그 강도가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450볼트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과연 몇 프로의 사람이 최대치인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가할까요? 많아봤자 0.1% 미만일 거라고 사람들이 확신을 했었는데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Wrong. 150 volts. Answer, horse. Time. Let me out! That guy's howling in there. I mean, who's going to take the responsibility if anything happens to that gentleman? I'm responsible for anything that happens here. Continue. This will be at 3:30. Correct phrase 진짜 is rich 실험이 boy. Let me out of here! My heart's bothering me! Let me out, I tell you! Let me out of here! Let me out of here! Says danger, severe shock here. Next X on the next one. We must continue. Go on, please. You're going to keep giving what, 450 volts every shot now? That's correct. Continue. The next word is white. Woman, 450 volts. That's it. 100명 중 65명이나 타인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명령에 복종한 거죠. 반 이상. 근데 저렇게 앞에서 리액션이 바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른다는 게 사실 저 실험에서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연기자였어요. 그래서 실험 설계자 공모를 하고 그 고통스러운 척 연기를 한 그렇죠. 건데 아. 문제는 그 선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실제 실험을 하러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학생 역할이 연기자인 걸 모르고 정말 본인이 고통을 준다고 알면서도 저런 전기 충격을 계속 줬다는 거거든요. 중간에 그 피실험자분이 이 일에 있어서 이뤄지는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에 대해서 나도 딱 그거 보고 와닿았어요. 놀랐어. 아, 나는 이 사람 말에 복종할 뿐이고 책임은 내 없다. 책임이 아니다. 맞아. 이 심리가 맞아. 다 이 나치에 일어난 일들을 만든 것 같아요. 저도 뭐 같은 의견처럼 그 책임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책임이라는 생각을 덜어주니까
그래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 사람들 볼 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죠? 명령을 따랐을 때. 이렇게 아이만처럼 명령에 복종하는 상태에 들어선 것을 대리인 상태라고 대리인 하는데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아이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잠재성을 보여준 너무나 끔찍한 실험이었어요. 그래 진짜 끔찍하다 실험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저 상황에 가면 그렇게 다 그냥 그럼요. 네. 하라는 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지금도 우리 곁에 어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또 제2, 제3의 히틀러가 나올지 모르죠. 네. 이때 그의 대리인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강력한 열쇠는 내 행동의 결과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런 책임의식이겠죠. 아까 그 실험에서도 결과를 완전히 뒤바꾼 변수가 있었어요. 선생님 역할을 2명으로 늘리고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토론을 하게 하니까 65%였던 수치가 놀랍게도 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0%? 아무도 안 눌렀구나. 다들 누군가가 눈앞에 그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할 때 왜라고 자문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네. 65%가 0%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 맞네요. 그렇죠.